귀머거리 벙어리한테는 내 발등에 오줌을 싸도 못 가. 복내 그년이 대신 가면 되잖아. 혼담이 오간 바로 그날 밤 언니의 말 한마디에 복내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계모는 눈 하나 깜짝 안 코고 이튿날 아침 복내에게 홀레복을 내던졌지요. 귀머거리에 바보 소문이 자자한 산골 총각, 그 집에 전처가 셋이나 있었다는 말은 가마에 오른 뒤에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내가 시댁 문턱을 넘던 그 순간 신랑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순창 땅 끄트머리 감나무골이라 불리는 마을에 오씨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오선비는 젊었어. 과거를 꿈꾸다 병을 얻어 학업을 접었고 그 뒤로 작은 논며 마지기와 밭되기를 일구며 두 딸을 키웠습니다. 첫째는 단례, 둘째는 복례. 두 딸은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건만 얼굴도 성정도 사뭇 달랐습니다. 달례는 크고 매서운 눈에 붉은 입술이 선명한 처녀였습니다. 화장을 즐겨 항상 곱게 단장하고 비단 치마 한 자락이라도 더 가지려 안달이었지요. 반면 복례는 눈썹이 가늘고 눈빛이 또랑또랑했습니다. 고생으로 손은 거칠었지만 이목구비가 단아하고 볼에 보조개가 있어 자세히 보면 언니보다 훨씬 곱다는 말을 동네 사람들이 입안에서 씹다 삼키곤 했습니다. 오선비의 본처는 복례가 12살 되던 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오선비는 홀로 지내다 변씨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아들였는데 변씨는 나이가 차지 않은 친딸 달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변씨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으나 속은 달랐습니다. 웃을 때와 안 웃을 때 인상이 전혀 다른 여인이었지요. 복례야. 물 길어라 복례야. 장작 패라 복례야. 밥이 왜 이렇게 서리겄냐. 날이 갈수록 복례에게 돌아오는 것은 일과 꾸지람뿐이었고 달례에게는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이 돌아갔습니다. 오선비는 변씨에게 눌려 딸의 눈물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못 본 것이 아니라 보고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복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함부로 보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밤에 홀로 뒤란 감나무 아래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서야 조용히 어깨를 떨었습니다. 감나무는 해마다 붉은 감을 맺었지만 복례에게 돌아오는 감은 없었습니다. 가을이면 달래가 먼저 따먹고 변씨가 챙겨두고 복례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감나무골에서 10리쯤 떨어진 솔티 마을에서 혼담이 왔습니다. 매파 황씨가 주름진 손을 비비며 오씨 집 사랑채에 들어섰습니다. 선비님, 솔티 최씨 집 아드님이 색씨를 구한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요. 최씨라면 그 집 땅이 좀 있다 하지 않던가요? 예, 논이 15 맞이기에 산밭도 꽤 됩니다요. 집도 기와집이고. 오선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변씨가 안채에서 귀를 바짝 세웠지요. 그런데 매파의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다만
그 도령이 좀 특이하다고들 하는데요. 귀가 멀어 소리를 못 듣는다 하고 말도 못 한다고 하더이다. 나이는 25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가서요. 전처를 셋이나 드렸는데 하나는 달아나고 둘은 병으로 죽었다고 하니 변씨가 안채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그런 곳에 내 달래를 보내라고요? 매파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논 15마지기에 기와집이라니까요. 한석이라는 도령이 좀 모자라도 어머니 최 씨가 워낙 실속 있는 분이라 듣기 실수. 그런 혼담은 사양하오. 변 씨는 매파를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그날 밤 달래와 변 씨가 안방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복례의 귀에 흘러들었습니다. 귀머거리 벙어리한테는 내 발등에 오줌을 싸도 못 가. 복례 그년이 대신 가면 되잖아. 그래, 어차피 그 애 우리 집 식구도 아닌데. 복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주걱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워낙 서슴없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 식구도 아니라는 말 친아버지의 딸인데 어차피 집 식구도 아니라는 말. 복례는 주걱을 집어들고 다시 솥을 저었습니다. 눈물은 솥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짠 것은 눈물인지 된장인지 알 수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변 씨는 복례를 불렀습니다. 복례야. 최 씨 집에서 혼담이 왔는데 내가 가는 게 맞겠다 싶구나. 얘 좋은 집이야. 기와집에 논도 많고 내가 복이 있는 거지. 얘 대답이 짧구나. 싫으냐? 복례는 계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얇은 입술. 걱정하는 척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싫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복례는 돌아서서 뒤란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쪼그려 앉아 무릎에 이마를 댔습니다. 오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한마디는 하시겠지. 복례는 그것 하나만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서 미안하다고, 잘 살 거라고,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오선비는 복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혼례 전날 밤까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혼례 날 아침, 복례는 빛바랜 옥색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계모가 내준 혼례복이었는데 낡아서 소매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달래는 안방에서 스세 비단 치마를 두르고 거울을 보고 있었지요. 마당에 가마가 왔습니다. 가마꾼 영감이 킁킁거리며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아씨 솔티 최씨 집 도령이 좀 이상하다는 말은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전처가 셋이었는데 하나는 달아났고 둘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요. 가마꾼은 말을 삼켰습니다. 복례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선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마 문이 닫혔습니다. 복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보조개가 패인 볼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가마가 솔티 마을 어귀에 들어설 때쯤이었습니다. 가마꾼 영감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이요 기와집은 맞는데 쯧 복례가 가마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기와집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문 앞에 서 있는 신랑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순박해 보이는 얼굴 거친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혼례날인데도 수수한 차림이었지요. 이웃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한석이야. 귀머거리 바보 불쌍한 새색시네. 저런 신랑 맞으러 왔으니 전처들이 다 죽었다는데 이번엔 또 쯧쯧 가문도 없는 집에서 보낸 모양이야. 복례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석은 멍한 눈으로 복례를 보았습니다.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귀머거리 바보라 해도 나를 어차피 집 식구도 아니라 했던 곳보다는 나을 것이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시어머니 최 씨가 굳은 얼굴로 지켜보는 가운데 복례와 한석은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한석은 시종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듯 표정에 변화가 없었지요. 최 씨가 복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눈매가 서늘했습니다. 살림은 할 줄 아느냐? 얘 바느질은? 얘 밥은 누가 짜다 하면 짜고 싱겁다 하면 싱거운 게 아니라 제 솜씨가 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니. 최 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신방은 본체 오른쪽 작은 방이었습니다. 복례가 먼저 들어가 앉았습니다. 한참 후에 한석이 들어왔습니다. 한석은 복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석은 아무것도 듣지 못할 터이니 복례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복례는 무릎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섭소.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한석이 복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은 사라지고 눈빛이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복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한석은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귀머거리라는 소문은 들었겠지요. 벙어리라는 말도요. 복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섭거나 놀랍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할 줄 안다는 것, 들을 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무섭소 라는 것이 복례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복례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요, 한석이 말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낯선 집에 왔으니 무섭지 않을 리가 없소. 나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복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귀머거리 바보 행세를 하셨습니까? 한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이유가 있소. 지금은 말하기 어렵소. 그 이유를
언제쯤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 집에서 살아남으면 복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전처가 셋이나 있었는데 하나는 달아나고 둘은 죽었다는 가마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섭지 않소? 한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2번이나 복례가 말했습니다. 한석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낮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알겠소. 그날 밤, 복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왜 그런 행세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전처들은 왜 죽었는지, 이 집에서 살아남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릿속이 물레방아처럼 돌아갔습니다. 뒤란 어딘가에서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면 그 말이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약속인지 복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최 씨가 복례를 불렀습니다. 일어났느냐 예. 어머니 부엌에 가서 아침을 지어라. 쌀은 독 안에 있고 된장은 항아리 3번째 것이다. 어디서 배운 솜씨인지 한번 보겠다. 복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변씨 집 부엌과는 달랐습니다. 변씨 집 부엌은 항상 기름때가 끼고 그릇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지요. 이 집 부엌은 그릇이 제자리에 놓여 있고 아궁이 주변도 깨끗이 쓸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쌀을 잃어 솥에 앉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은 물을 꺼내 나박나박 썰어 나물을 무쳤습니다. 냉이가 조금 있기에 된장에 버무려 놓았습니다. 불 조절을 섬세하게 했습니다. 밥이 설면 안 되고 너무 되어도 안 된다는 것을 복례는 어려서부터 뼈에 새겼습니다. 변씨 집에서 밥이 설었을 때와 너무 됐을 때 얼마나 혼났는지를 알기 때문이었지요.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최 씨가 상을 받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씹지 않고 맛만 보았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꾸지람도 아니었지만 복례는 그 말이 적어도 나쁜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석은 아침상 앞에서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최 씨가 국그릇을 한석 앞으로 밀어도 한석은 반응이 없는 척했습니다. 최 씨가 손짓을 하자 그제야 국을 떴습니다. 복례는 한석의 그 연기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날 밤 신방에서 또렷하게 말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 궁금함은 더 커졌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 씨의 시험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제때 하는지, 방을 깨끗이 쓰는지,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접하는지, 복례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변씨 집에서 갈고 닦은 솜씨가 오히려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면 한석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전처들이 시어머니의 시험에 떨어져 쫓겨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무슨 무서운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복례가 뒤란에서 빨래를 거두고 있을 때 담장 너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안악들이었습니다. 최 씨 집에 또 새 색시가 들어왔다지. 그러게 이번엔 얼마나 버틸까가. 첫째 색시는 석 달 만에 도망갔다잖아. 둘째는 반년 만에 죽고, 셋째는 1년 되기 전에 죽었다는데,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 즉, 그 집에 무슨 귀신이라도 들었는지, 매파 황 씨도 이번엔 미안했는지, 이 동네 얼굴도 안 비치고, 복례는 빨랫감을 안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 귀신이 들었다는 말 바람이 불었습니다. 뒤란 담벼락에 기댄 늙은 대추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빨랫감을 개면서 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석은 멍한 표정으로 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처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방에서 무섭소라고 묻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낮고 따뜻했던 그 목소리. 그것이 사람을 해칠 목소리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복례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복례는 눈을 떴습니다. 발소리는 사랑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닥이는 소리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이상의 목소리. 복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요.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이미 반년이 지났소. 서두르면 안 돼요. 지금 움직이면 다 들켜.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례는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가 있다. 귀머거리 바보 행세를 하는 신랑 전처들의 석연치 않은 죽음. 한밤중에 수상한 목소리. 복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짐을 챙겨 도망치면 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갑니까? 어차피 집 식구도 아니라고 했던 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아남으면 한석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으면 이유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남자 다짐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복례가 아침 일찍 샘했어. 물을 깃고 있을 때 뒤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 새색시요?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몇 살이요? 19입니다. 어디 출신이요? 순창 감나무골 오씨 집딸입니다. 남자는 복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처음 보는 눈빛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확인하는 눈빛 같았습니다. 한석이는 어디 있소? 사랑채에 계십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례는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몸이 긴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일까? 한밤중 목소리들 중 하나일까? 물동이를 내려놓는데 최 씨가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밖에서 남자 봤느냐?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거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최 씨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복례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복례의 눈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복례가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한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닫고 복례와 단둘이 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많은 것 같소. 복례는 바늘을 놓았습니다. 며칠 전 밤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속닥이는 소리였습니다. 한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들었소? 들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 서두르면 들킨다는 말. 한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겁나지 않소. 겁난다고 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덤덤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석이 오히려 굳어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소. 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한석은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온다면 모른 척 하시오. 그리고 어머니가 무얼 시키면 군말 말고 하시오. 지금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오. 알겠습니다. 당신은 총명한 사람이오. 그것은 왜 아십니까? 며칠 동안 봤소. 눈치가 빠르고 나쁜 것을 봐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소. 그리고 움직임이 조용하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석이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 만약 또 소리가 들리면 절대 나가지 마시오. 이불 속에 누워 잠든 척만 하시오. 예, 문이 닫혔습니다. 한석은 다시 멍한 표정이 되어 마당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복례는 바늘을 다시 집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않고 눈을 감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서슴없이 뱉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례는 바늘을 꼭 쥐었습니다. 살아남자 살아서 알아내자. 그 다짐이 처음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최 씨의 시험은 더 세밀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장독대 항아리, 뚜껑 순서를 바꿔놓고 복례가 눈치채는지 살폈습니다. 복례는 달라진 순서를 보고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니. 항아리 뚜껑이 바뀌어 있어서 돌려놓았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독에 돌멩이 하나를 넣어놓고 복례가 꺼내는지 놔두는지 보았습니다. 복례는 돌멩이를 꺼내 최 씨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김치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 씨가 돌멩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내가 넣어둔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으면 왜 가져왔느냐? 어머니 것이니까요. 최 씨가 처음으로 복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꾸짖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냐? 그것이 이 집에 온 뒤 최 씨에게서 들은 가장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복례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뒤란에 나가 있을 때도 어딘가에서 시험받고 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한석이 귀머거리 바보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밤에 방에서 단둘이 있을 때만 말을 했고 그 외에는 철저히 벙어리 행세였습니다. 복례는 조심씩 물었지만 한석은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당신은 답답하지 않소? 묻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어느 날 밤 한석이 물었습니다. 답답합니다. 복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소. 왜요? 당신이 무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한석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소? 모릅니다.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 위험한 법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석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나를 믿어도 후회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요. 그것이 약속인지 경고인지 복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켠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례가 장을 보러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솔티 마을 장터는 작았지만 사람이 제법 모였습니다. 복례가 생강과 마늘을 사려고 좌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 아니냐?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파 황씨였습니다. 주름진 손을 비비며 복례를 보고 있었지요. 예, 저입니다. 살았구나. 세상에 한 달 반이나 됐으니 도망친 줄 알았지. 저는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매파 황씨가 복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하진 않네. 오히려 전보다 단단해 보이는구나. 그 집이 많이 힘드냐? 힘들지 않습니다. 거짓말 최씨 마님이 얼마나 매서운지 내가 알지. 첫째 색씨는 3달 만에 짐 싸서 도망쳤어. 둘째는 버티다 병이 나서 죽었고 셋째는 황씨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셋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황 씨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셋째 색씨는 말이지. 뭔가 수상한 걸 봤다고 했어. 그 뒤로 시름시름 앓다가 반년이 못 돼서 죽었어. 병인지. 뭔지 모르게 근데 있잖아. 복내야 황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말이 있어. 밤에 사랑채 쪽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너 그런 거 못 봤냐? 복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시오. 최 씨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거라.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황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는 조심해라. 이유도 없이. 젊은 새댁이 둘이나 죽은 집이야. 복례는 마늘을 샀어.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걱정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수상한 것을 봤다고 했다가 죽었다. 그것이 병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러나 복례는 겁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결심이 생겼습니다. 알아야 한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며칠 후 복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한석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석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알고 있었소? 장터에서 들었습니다. 한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아팠소. 정말로 병이 났소. 이 집 비밀을 혼자 감당하려다가 몸이 무너진 것이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언제까지 아직입니까? 복례가 처음으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힘에 한석이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나는 이 집 사람이 됐습니다. 어차피 집 식구도 아닌 곳에서 여기로 왔으니 나는 이제 이 집 사람입니다. 그러면 알아야 합니다.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석은 복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소. 두렵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한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말하겠소. 그러나 들은 뒤에는 모른 척해야 하오. 눈빛 하나, 말 한마디도 달라지면 안 돼요. 할 수 있겠소. 할 수 있습니다. 한석은 촛불을 낮추었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귀머거리도 바보도 아니오. 그것은 알겠지. 예. 그리고 내 어머니도 그저 매서운 시어머니가 아니오.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석이 잠시 멈추었다.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소. 그들은 이 고을 원님과 결탁한 자들이오. 원님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소. 이미 이솔티 마을 논밭이 절반 이상 원님 명의로 바뀌었소. 소작인들은 굶어가고 있지. 복례는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계셨소. 증거를 모아두셨지.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증거를 내가 숨겨두었소. 원님 측에서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나를 감시하고 있소. 그러면 귀머거리 행세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보여야 저쪽에서 방심하오. 감시를 늦추고
언젠가 내가 증거를 들고 나설 때를 기다리고 있소. 복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집이 왜 이토록 팽팽한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최 씨의 매서운 눈도, 한밤중에 수상한 방문자도, 전처들은 왜 죽었습니까? 한석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첫째는 눈치채고 도망쳤소. 둘째와 셋째는 원님 쪽 사람들이 접근했어. 이 집 비밀을 캐려 했소. 둘 다 무서워서 병이 났소. 내가 지켜주지 못했소. 복례는 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위험합니까? 원님 쪽에서 이미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을 것이오. 곧 접근할 것이오. 어떻게 접근합니까? 친절하게 편들어 주는 척. 시어머니가 힘들지 않냐고, 도망치게 도와주겠다고 할 것이오.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이 집 비밀을 모른다 하고 시어머니가 힘들어 도망치고 싶다 할까요? 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기가 되는 것이지요? 저들이 나를 믿게 해서 저들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석은 복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석이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웃음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례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달라졌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세밀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터에서 누가 자신을 눈여겨보는지,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람이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그리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터에서 생선을 사다 돌아오는 길에 아낙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솔티 최 씨, 집새색 씨 맞죠? 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됐고 눈빛이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얘 힘들지 않아요? 그 집 시어머니가 얼마나 매서운지 이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복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눈빛을 약간 흔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나도 이 동네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건 많이 봤는데 어디 털어놓을 데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냥 조심해요. 그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든다잖아요. 새색 씨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복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요. 안악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밤에 사랑채 쪽으로. 저는 밤에 방에서 잤어.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방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혹시 신랑은요? 신랑이 뭔가 숨기는 거 없어요? 신랑이요.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데 뭘 숨기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방에서 멍하니 있어요. 안악이 조금 실망한 표정을 숨겼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나중에 얘기하고 싶으면 날 찾아요. 장터 쪽 우물 옆집이에요.
감사합니다. 복례는 돌아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 안악이 언제 발길을 돌리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복례는 속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한석에게 말했습니다. 장터 쪽 우물 옆집에 사는 안악입니다. 30 중반, 키가 제 키보다 반뼘 크고 오른쪽 뺨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한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억력이 좋구나. 또 올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친해져 보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소. 알고 있습니다. 한석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복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좋아서 말해버리면 사라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그 안악이 다시 장터에서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적응은 좀 됐어요? 조금씩 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요새 더 매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복례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제는 부엌 항아리를 왜 만졌냐고 한참 야단을 치셨어요. 만지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그런 시어머니는 참기가 어렵죠. 그냥 나오면 어때요? 도망쳐요. 도망이요. 그래요. 내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이 마을에서 나가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복례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신랑 방에서 이상한 것을 하나 봤어요. 안악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한 것이요?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마루 밑에 숨겨놓은 것 같던데. 뭔지는 모르겠고, 안악이 손을 복례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그 상자가 어디에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복례는 그 손 위에 얹힌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흥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마루 판자 중에 하나가 들뜬 것 같던데.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 끝 같았는데. 안악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 상자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복례는 잠시 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게 들키면 어떡하죠? 걱정 마요. 내가 잘 알아서 처리할게요. 당신은 모른 척만 하면 돼요. 그 말이 오히려 복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모른 척만 하면 된다는 말.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어떻게 될지, 셋째 며느리가 왜 시름시름 앓았는지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복례는 한석에게 보고했습니다. 한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왼쪽 끝 마루 밑이라고 알려줬소. 예,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없소. 상자는 다른 곳에 있소. 그들이 밤에 왔소. 마루를 뜯을 것입니다. 그때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석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생각까지 했소. 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마루를 뜯을 때 현장을 잡으면 됩니다. 증인이 있으면 더 좋고
한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해봐야겠소. 예, 당신은 정말로 이 일에 함께하겠소. 복례가 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했습니다. 그 말에 한석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두 번째로 듣는 그 말이었습니다. 복례는 이번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목이 조금 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씨가 복례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한석도 함께였습니다. 한석은 멍한 표정이었지만 안채 문이 닫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최 씨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덜 서늘하고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석에게 다 들었다.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고개 들어라.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하겠다고?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잠시 복례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며느리 셋을 들였다. 첫째는 도망쳤고 둘째와 셋째는 죽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좋은 처자들이었다. 도망친 첫째도 잘못이 없었다. 이 집이 너무 위험하니까. 최 씨의 눈에 무언가가 어렸습니다. 나는 내가 넷째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시험한 것이다. 어머니, 합격이다. 그 짧은 두 글자에 복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일을 알게 됐으니 이제 너도 이 일의 한 사람이다. 저쪽 안악이 마루를 뜯으러 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움직인다. 증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 씨가 복례를 보았습니다. 방법이 있느냐? 이 마을 사람들도 땅을 빼앗긴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증인이 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 씨와 한석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맞는 말이오, 한석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원님에게 보복당할까봐.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낫고 10사람보다는 20사람이 낫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서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최 씨가 처음으로 복례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례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화르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던 것이 덜 아팠습니다. 언니의 말이 덜 쓰렸습니다. 그것은 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채워지는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 사람이라는 것, 이 싸움의 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매서운 시어머니에게서 합격이다라는 말, 두 글자를 들었다는 것.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복례는 다시 장터에서 그 안악을 만났습니다. 그 마루 밑 상자 확인해 봤어요? 복례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확인했어요. 상자가 있기는 한데 저 혼자 들기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언제가 좋아요? 시어머니가 다음 장날에 장을 보러 나가신대요. 저는 집에 남아 있을 것 같고, 안하게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잘 됐네요. 다음 장날의 신랑은요? 신랑은 맨날 방에만 있어요. 귀머거리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모를 거예요. 좋아요. 그날 오후에 갈게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복례는 속으로 샜습니다. 장날은 닷새 후였습니다. 닷새 안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증인들을 구해야 했고, 저들이 왔을 때 현장을 잡을 방법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 한석의 증거. 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저들이 진짜 상자를 찾기 전에 복례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닷새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복례와 한석, 그리고 최 씨는 밤이 깊으면 안채에 모여 조용히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증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땅을 빼앗긴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복례가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알지, 장터. 두부장수 임 씨가 놓은 5 맞이기를 빼앗겼고, 방앗간 영감이 밭에 맞이기를 잃었다. 그리고 고개 넘어 마을에도 그런 사람이 여럿 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면 저쪽에서 눈치챌 수도 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야 한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장터에서 장을 보는 척하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석이 말했습니다. 위험하오. 이미 저는 저쪽 안악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최 씨가 복례를 보았습니다. 장터 두부장수 임 씨는 키가 작고 수염이 길다. 두부가 맛있다고 칭찬을 하면 말문을 열 것이다. 이튿날 아침, 복례는 장을 보러 나간다고 하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두부장수 임 씨를 찾았습니다. 최 씨 말 그대로 키가 작고 수염이 긴 영감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 주세요. 예. 아씨, 두부가 참 고우네요. 순두부처럼 부드럽습니다. 임씨 영감의 눈가가 풀렸습니다. 우리 두부가 이 장터에서 제일이지요. 복례가 값을 치르면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는 솔티 최 씨, 집 새색 씨입니다. 임씨 영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최 씨 집이라면 예, 닷새 후 장날 오후에 원님 쪽 사람들이 저희 집 사랑채를 뒤지러 올 것입니다. 그 현장을 함께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씨 영감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논이 있었소. 5년 전에 빼앗겼지. 그 증거가 최 씨 집에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았소. 예, 나만 가는 것보다 여럿이 가는 게 낫겠지. 방앗간 영감한테도 말해보리다.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복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석에게 보고하자
한석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잘하셨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로 그래도 잘했소. 그런데 복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증거 상자를 옮겨야 합니다. 저들이 마루를 뜯을 때 진짜 상자가 있으면 안 되지요.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에 옮기겠소. 어디로요? 그건 말할 수 없소.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는 것이 낫겠지요. 한석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모르는 것을 선택할 줄 알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것입니다. 많이 알면 다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말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석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닷새가 흘렀습니다. 장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한석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는 척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임씨 영감과 방앗간 영감은 장날이 끝나는 오후에 집 뒤편 대추나무 옆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목격자로 서되 안전을 위해 문 밖에서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석은 상황을 보아 신호를 보낼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복례는 부엌을 치우고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 척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남자 둘이 따라왔습니다. 헛기침을 하며 들어오는 걸 보니 처음 드나들어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색시. 나왔어요. 약속한 날이잖아요. 복례가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예, 오셨어요. 사람 2명 데리고 왔어요. 무거운 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그러세요. 안악이 사랑채로 눈을 돌렸습니다. 신랑은요? 아까 들어가서 누웠어요. 잠이 든 것 같던데. 잘 됐네. 안내해줘요. 복례가 사랑채 쪽으로 앞장섰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한석은 방 안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고른 척이었습니다. 안악이 마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루 왼쪽 끝 남자 하나가 마루 판자를 살폈습니다. 여기다 판자 틈에 손가락을 넣어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자가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당겨도 남자가 힘을 합쳤습니다. 마루 판자 하나가 삐걱 소리를 내며 뜯겼습니다. 먼지가 폴폴 났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안악이 복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상자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복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도 여기 있다고 봤는데 이상하네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처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씨 영감과 방앗간 영감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인상이 굵은 남자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복례가 부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임씨 영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멈추시오. 남의 집 마루를 허락도 없이 뜯어놓은 자들이 누구요? 안악과 남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방앗간 영감이 손가락으로 남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남자,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이 원님 아전이 오전에 우리 밭 빼앗을 때 왔던 놈이요. 안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자 하나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손 치우시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귀머거리가 말을 하자 안악과 남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석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솔티 최씨, 집 한석이요. 귀도 멀쩡하고 말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소. 이 마을 사람들도 증인이 됐소. 안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마루를 허락 없이 뜯은 것이 오해요? 그것도 내가 말 못하는 귀머거리인 줄 알고 침입한 것이 오해요? 남자 하나가 안악의 소매를 당겼습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소. 여기는 물러납시다. 물러나면 어디로 가시겠소? 한석이 막아서자 남자들의 눈빛이 험해졌습니다. 임씨 영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들 나오시오. 원님 아전들이 최씨 집 마루를 뜯었소.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살인문 쪽으로 모여드는 발소리였습니다. 안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복례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이 계집이 저쪽 편이었구나. 이 계집부터 잡아라. 복례가 몸을 피하려 했지만 남자의 손이 복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발이 떠서 끌렸습니다. 한석이 돌아보았습니다. 복례. 그것이 한석이 복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한석이 남자에게 달려들어 복례의 소매를 잡은 손을 쳐냈습니다. 복례가 비틀거리며 마루에 손을 짚었습니다. 남자 둘이 한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석이 두 사람을 상대하면서 뒷걸음쳤습니다. 임씨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도와요. 여기 싸움이 났소.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뒷걸음쳤습니다. 안악이 살인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남자 하나도 뒤를 따랐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복례는 마루에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소매가 찢겨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마루 먼지가 묻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한석이 다가왔습니다. 다쳤소? 아닙니다.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석의 눈빛이 가까웠습니다. 놀랐소? 놀랐습니다. 그래도 잘 버텼소. 복례는 찢긴 소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복례에게 더 큰 일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헐레벌떡 사랑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씨 댁, 큰일 났소. 원님이 포조를 보낸다고 하오. 최씨가 안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라고? 달아난 안악이 원님에게 고해서 한석이를 잡아가겠다고 한다고 하오. 영모를 도모한다는 죄명으로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그 표정이 표정을 관리하는 표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 상자는요? 복례가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소. 안전한 곳이 어딥니까? 포졸들이 이 집을 다 뒤질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지고 가겠소. 어디로요?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다릅니다. 한석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창 가명으로 가야 하오. 감사에게 직접 고해야 하오. 원님보다 위의 사람에게. 혼자 가면 잡힙니다. 아로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복례야.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길에서 잡히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복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이 집 사람입니다. 그 말에 최 씨가 입술을 꾹 닫았습니다.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석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출발하겠소. 포졸이 오기 전에. 준비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증거 상자는 한석이 감춰두었던 곳에서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안에 문서들이 빽빽이 들어 있었습니다. 죽은 아버지 한 씨가 몇 년에 걸쳐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상자를 보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한석이 몇 년을 귀머거리 바보로 살았다는 것,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최 씨가 며느리를 그토록 시험했다는 것.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합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포졸이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만 하실 수 있습니다. 최 씨가 복례를 보았습니다. 내가 아들 대신 가겠다는 것이냐? 아니요. 제가 남편과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최 씨가 오래 복례를 바라보다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들고 나온 것은 작은 비녀였습니다. 보통 비녀가 아니었습니다. 가문 문양이 새겨진 은비녀였지요.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감사 앞에서 최 씨 집 며느리임을 증명하는 데 쓸 수 있다. 복례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살아서 돌아오너라. 최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갈라졌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한석과 복례는 짐을 챙겨 밤길에 나섰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별만 가득했지요. 길을 한참 걷다가 한석이 물었습니다. 무섭소? 복례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작게 웃었습니다. 또 그 질문입니까? 버릇이오. 무섭습니다. 그러나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한석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신방에서 당신한테 물었을 때 당신이 무섭지 않다고 했소. 거짓말이었습니다. 알았소. 그걸 알면서 왜 거짓말이오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용기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싶었소.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하늘을 잠깐 올려다보다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고개를 막 넘으려는데 앞에서 횃불 빛이 보였습니다. 말발굽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석이 팔로 복례를 막았습니다.
포조리오 복례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왼쪽에 풀숲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절벽이었습니다. 숨을 수 있겠소. 풀숲으로 빨리 두른 풀숲.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상자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횃불이 가까워졌습니다. 말 3마리였습니다. 포졸 셋이 고개를 지나갔습니다. 솔티 최씨 집으로 먼저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한석이 이미 달아났다면 추격해야지. 그 증거 상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움직여.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례와 한석은 한참을 숨을 참았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복례가 일어났습니다. 풀잎에 이슬이 묻어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상자도 젖었습니다. 한석이 일어서다 발을 잘못 디뎌 비틀거렸습니다. 복례가 반사적으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석이 복례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이슬에 젖은 복례에 볼의 새벽빛이 내렸습니다. 한석이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고맙소,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복례가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한석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순창 가면까지 닷새 길을 하루 이상 걸었을 즈음이었습니다. 다음 마을 어귀에서 복례가 발을 멈췄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장터에서 만났던 그 안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 여럿이 서 있었습니다.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원님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악이 복례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다. 저 두 사람이다.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한석이 복례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5이 넘는 남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자가 빼앗겼습니다. 한석이 팔을 붙잡혔습니다. 복례도 붙잡혔습니다. 증거 상자가 남자들의 손 안에 들어갔습니다. 한석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모아둔 것, 복례와 함께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 그것이 한순간에 빼앗겼습니다. 복례는 잡힌 손목이 아픈데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빼앗겼다는 것, 이제 증거가 사라졌다는 것, 그것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남자들은 한석과 복례를 새끼줄로 묶었습니다. 상자를 든 남자가 안악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소, 원님께서 상을 내릴 것이오. 안악이 복례를 쳐다보았습니다. 복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악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끌려가는 길은 길었습니다. 발이 무거웠지만 복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한석도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뜰에 세워지자 원님이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원님은 50줄의 남자였습니다. 턱이 넓고 눈이 작았습니다. 기름이 흐르는 얼굴에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최씨 집 한석이 이놈이냐 한석이요. 아비가 남긴 헛소리를 들고 가명에 고변하러 가다가 잡혔구나. 분수도 모르고. 헛소리가 아니오, 증거요. 원님의 눈썹이 치켜올랐습니다. 감히 관장 앞에서 관장이라 해도 백성 땅을 빼앗으면 죄요. 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볼기를 쳐아
포졸이 한석을 끌어냈습니다. 복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추시오. 모두가 복례를 보았습니다. 원님도 보았습니다. 여자가 감히 저는 한석의 아내, 최 씨 집며느리 복례입니다. 원님이 복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죄가 있다면 저도 같은 죄인이요. 남편이 볼기를 맞으면 저도 맞겠소. 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포졸들도 멈추었습니다. 원님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기특한 계집이군. 좋다. 함께 끌어내라. 복례가 한석이 옆에 섰습니다. 한석이 복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소.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다치는 건 원하지 않소.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집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졸이 두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임씨 영감이었습니다. 그 뒤로 방앗간 영감, 그리고 솔티 마을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 뒤에서 최 씨가 들어섰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임씨 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장 나리, 제가 임씨입니다. 나리께서 제 논 5 맞이기를 빼앗으셨습니다. 지금 저기 한석이 부부를 잡아두신 것은 그 증거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원님이 포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자들을 모두 끌어내라. 멈추시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관아 문 쪽에서 도포를 입은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갑옷을 입은 군졸 여럿이 따랐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사 가명에서 온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뜰 안으로 천천히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이 소문을 들었소. 관장이 백성 땅을 빼앗고 그것을 고변하려는 자를 잡아가 둔다는 소문. 그래서 직접 왔소. 원님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저 자들이 영모를 땅 문서를 가지고 가명으로 가는 것이 영모요? 감사가 복례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한석에 쳐요? 예, 증거 상자는? 복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상자는 빼앗겼습니다. 감사가 왔어도 상자가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복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입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복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석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문서 사본이 있었다. 원본은 내가 갖고 있었다. 아들도 몰랐지. 한석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아비보다 더 오래 살았다. 당연히 더 조심스러웠지. 최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감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져오시오. 최 씨가 문서들을 감사에게 건넸습니다. 감사가 펼쳐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원님이 뒷걸음쳤습니다. 감사가 고개를 들어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졸들은 물러나시오. 저 사람들을 풀어드려라. 포졸들이 주춤했습니다. 나는 감사다. 당장 풀어라. 새끼 줄이 풀렸습니다. 복내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석이 그 손목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감쌌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들어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가 복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원님이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저것들이 꾸민 것이오. 그 문서는 가짜요. 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님을 결박하라 뜰. 아니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원님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 마당에서 원님은 결박된 채 감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포졸들은 원님의 명령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명에서 온 군졸들이 관아를 에워쌌습니다. 원님이 울부짖었습니다. 감사. 이것은 영모입니다. 저 최 씨 집이 감사를 속인 것이오. 그 문서는 위조입니다. 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원님 도장이 찍혀 있소. 위조라면 원님 도장을 누가 훔쳤단 말이오? 원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씨 영감이 앞으로 나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님, 저는 임씨입니다. 5년 전에 빼앗긴 놓은 5 마지기가 이 문서 안에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가 문서를 훑었습니다. 임씨 논 5 마지기 있으소. 임씨 영감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앗간 영감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방앗간 노씨입니다. 밭 3 마지기가 있소.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마다 빼앗긴 땅의 이름을 댔습니다. 감사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관아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안악이 붙잡혔습니다. 관아를 빠져나가려다 군졸에게 잡힌 것이었습니다. 안악이 끌려오며 복내를 보았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나도 피해자야. 복내는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 상자가 왼쪽 마루 밑에 있다고 했잖아. 복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거짓말을 시작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안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가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원님은 관직을 박탈하고 가명으로 압송할 것이오. 빼앗긴 땅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오. 원님이 마지막으로 악을 썼습니다. 감사.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시오? 감사가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내가 직접 온 것이오. 원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졸들에게 끌려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복내에게 닿았습니다. 복내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오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임씨 영감이 무릎을 꿇고 땅을 짚었습니다. 내 논이 돌아온다. 세상의 복례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석이 복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났소. 한석이 말했습니다. 예, 당신 덕이오. 복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덕입니다. 원본 문서를 갖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만이 아니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소.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따질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최 씨가 두 사람 곁으로 왔습니다. 돌아가자.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함께 돌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 세 사람은 나란히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솔티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 달랐습니다. 갈 때는 밤길이었고 쫓기듯 걸었지요. 돌아올 때는 낮이었고 발이 가벼웠습니다. 최 씨가 앞에서 걸었습니다. 한석과 복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임씨 영감과 방앗간 노 씨가 함께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길 내내 떠들었습니다. 복례는 말이 없었습니다. 몸이 피로했고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한석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오?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석이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아버지. 가마에서 내릴 때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것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이 다 끝나고 이제야 그 생각이 납니다. 이상하지요. 이상하지 않소. 바쁠 때는 아픈 것을 느낄 틈이 없는 법이오. 복례가 한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덜 아픕니다. 왜 그런 것 같소? 복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석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석이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소. 복례가 한석을 보았습니다. 처음 혼담이 왔을 때 어머니가 매파 황 씨에게 말했소. 달래가 아닌 다른 처자가 올 수도 있다고. 복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소. 그 집에서 원하는 색시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복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한석의 어머니 최 씨가 매파 황 씨를 통해 일부러 조건을 흘렸을 것이었습니다. 귀머거리 바보, 전처 셋 그 이야기를 듣고 달래처럼 거부할 처자와 복례처럼 어쩔 수 없이 올 처자를 나눈 것이었겠지요. 그러면 어머니는 처음부터 당신 같은 처자를 기다리고 있었소. 도망칠 곳도 없고 군말도 없고 단단한 사람을 복례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속인 것 아닙니까? 그렇소. 한석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오? 복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 씨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느리냐? 얼른들 오너라. 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그 목소리 안에 다른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멈추었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시험하셨지요. 최 씨가 복례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 집에 들인 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최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다. 그런데도 원본 문서를 저한테 들고 오셨습니다. 최 씨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합격이라고 했잖느냐. 그 짧은 말에 복례는 아무것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화가 났던 것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다른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 사람이 되었다는 것. 속임수로 시작했어도 결국 살아남아 이 집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솔티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씨 영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원님이 잡혔소. 땅 문서가 감사한테 전달됐소. 우리 땅 돌아온다. 마을이 들끓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함성이 났습니다. 울음이 섞인 함성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안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석이 옆에 섰습니다. 이제 귀머거리 바보. 행세를 안 해도 되겠소. 복례가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요? 귀먹은 척하는 사람 옆에서 혼자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석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환했습니다. 복례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없었지만 상이 넉넉했습니다. 한석이 어머니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어머니 뭐냐 고맙습니다. 최 씨가 술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비가 남긴 것을 지켰다. 그것으로 됐다. 복례는 밥을 먹으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비가 남긴 것을 지켰다. 그것이 이 집이 몇 년간 버텨온 이유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복례가 상을 치우는데 최 씨가 말했습니다. 복례야 예. 어머니 고생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글쎄 글자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복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에서 뭔가가 흘렀습니다. 복례는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뒤란 감나무가 떠올랐습니다. 가을이면 붉은 감이 열리지만 자신에게는 돌아오지 않던 그 감나무, 이 집 뒤란에도 감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이 깊었을 때 복례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갈 때는 달이 없는 밤이었는데 돌아오니 별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한석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잠이 안 오?
많은 생각이 들겠지요. 둘은 한동안 별을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석이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신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갈 곳이 없다고 했소. 그 말이 오래 남았소.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갈 곳이 있소. 복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흘렀습니다.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입니다. 한석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요? 이 집 사람들이요. 한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바람이 마루를 스쳤습니다. 복례가 옷자락을 여몄습니다. 한석이 말했습니다. 춥소. 아닙니다. 들어가오. 조금 더 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나도 있겠소. 복례는 한석을 보았다가 다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볼에 보조개가 패었습니다. 그것은 웃음이었습니다. 감나무골에서 여기까지 오래간만에 그냥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감사의 보고를 받은 나라에서 원님의 죄를 다스렸습니다. 빼앗긴 땅은 차례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임씨 영감은 다시 논에서 일했고 방앗간 노씨는 방앗간을 새로 고쳤습니다. 솔티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최씨 집 며느리 복례가 귀머거리 바보 신랑 옆에서 용감하게 싸웠다는 이야기. 최 씨는 며느리에게 아직도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된장찌개가 맛이 없으면 말을 했고 맛이 있어도 말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칭찬인지 야단인지 복례는 이제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한석은 더 이상 귀머거리 바보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말을 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이 복례에게는 여전히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복례가 뒤란에서 일을 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구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던 아버지. 그 뒤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그 생각 안에 있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용서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아파하는 것보다 지금 이 마당이 더 넓었습니다. 한석이 뒤란으로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소? 하늘이요. 하늘에 뭐가 있소? 구름이요. 한석이 복례 옆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많은 날은 비가 올 수도 있소.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귀머거리 행세를 그만뒀더니 말이 많아졌습니다. 한석이 잠시 멈추었다 말했습니다. 당신도 말이 많아졌소. 복례가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환하게 한석도 웃었습니다. 뒤란 대추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습니다. 복례는 갈 곳 없이 쫓기듯 시작했지만
스스로 살아남았고 스스로 집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름이 뿌리가 되고 배신이 거름이 되어 그 위에 새 봄이 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감사는 원님의 죄상을 낱낱이 보고했고 나라에서 조사관을 내려보냈습니다. 조사는 2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솔티 마을 사람들은 조사관에게 하나씩 증언했습니다. 임씨 영감이 먼저 나섰고 방앗간 노씨가 따랐습니다. 모두 14사람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복례도 불려갔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증거 상자를 감사에게 전달하는데 일조했다 들었소? 아닙니다. 저는 미끼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원본 문서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라 함은 최 씨를 말하는 것이요? 예, 조사관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끼 역할을 자처한 것이요? 상대가 저를 믿게 하려면 제가 먼저 믿는 척해야 했습니다. 조사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소. 복례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사가 끝난 뒤 원님은 파직되어 먼 곳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원님과 결탁했던 아전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안악은 가담 정도가 가벼워 곤장 10대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빼앗긴 땅 문서가 차례로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임씨 영감이 논을 돌려받던 날 마을 어귀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작은 잔치였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오래 못 보던 것을 되찾은 빛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잔치에서 처음으로 마을 안악들과 어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끝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임씨 영감의 아내가 복례의 손을 잡고 앞자리로 끌었습니다. 솔티 마을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끝자리에 앉으면 쓰나 복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용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갈 데가 없었습니다. 임씨 영감의 아내가 껄껄 웃었습니다. 갈 데가 없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것. 그게 용감한 것 아니오? 복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한석이 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재밌소? 예, 처음 보는 얼굴이요. 웃는 얼굴. 복례가 한석을 흘깃 보았습니다. 제가 웃은 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소. 그런데 오늘은 달라 보이오. 어떡해요? 한석이 잠시 복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해 보이오.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 그 말이 맞는지 따져보려다 그냥 뒀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것이요. 예, 잔치가 끝날 무렵 최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씨가 앞에서 걸었습니다. 한석과 복례가 뒤에서 따랐습니다. 최 씨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복례야, 예. 어머니, 내년 봄에 뒤란
감나무 옆에 무 심어라. 작년 것보다 더 심어라. 예, 그리고 장독대 된장 항아리. 세 번째 것이 거의 다 됐다. 새로 담가야 한다, 예. 어머니, 잘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최 씨가 말없이 걸었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된장은 내가 같이 담그마. 그 말에 복내는 발이 조금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같이 그 한 글자가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한석이 복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한다는 말을 하신 것은 내가 살면서 처음 듣소. 복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이 특별한 거요? 아닙니다. 그냥 갈 곳이 없어서 버텼을 뿐입니다. 버티는 것이 특별한 것이요. 복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하는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살인문이 보였습니다. 뒤란 대추나무 꼭대기가 담장 너머로 보였습니다. 복내가 처음 이 집 문을 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가마꾼 영감의 쯧소리, 최 씨의 서늘한 눈빛, 멍한 표정으로 서 있던 한석, 그리고 신방에서 들은 첫 마디 무섭소. 그 말이 위협이었는지 약속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위협도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음이었습니다. 무서운 곳에 왔느냐? 그래도 버틸 수 있겠느냐?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한석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내가 마지막으로 들어서며 뒤를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솔티 마을의 밤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개 한 마리가 짖다가 멈추었습니다. 달이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복내가 살인문을 닫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뒤란 대추나무에 붉은 대추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복내는 광주리를 들고 대추를 땄습니다. 최 씨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 말했습니다. 대추 한 줌은 따로 두어라. 이웃 씨 영감 갖다 드려야지. 예. 어머니. 복내가 대추를 따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뒤란에 처음 나왔을 때 대추나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 나무의 대추가 몇 개쯤 달리는지, 어느 가지가 더 잘 열리는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집사람이 된다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한석이 뒤란으로 나왔습니다. 다 땄소. 거의 다요. 한석이 광주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소.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들겠소. 복내가 광주리를 놓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드는 것도 아닌데. 복내가 한석을 보았습니다. 한석이 복내를 보았습니다. 복내가 광주리를 놓았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한석이 광주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복내가 그 뒤를 따르다 멈추었습니다. 감나무골 대추나무가 생각났습니다. 가을마다 붉은 열매가 달렸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던 그 나무는 지금도 그 마당에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계모도 언니도 그 나무 아래에 있겠지요. 복내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다녀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한 번쯤은, 그것은 아직 먼 이야기였지만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최 씨가 마루에서 말했습니다. 복내야 된장. 항아리 세 번째 것 들여다봐라. 이건나 아니건나 예. 어머니 복내가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잘 익은 냄새였습니다. 복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익었습니다. 잘 됐구나. 내일 같이 보자. 같이 또 그 말이었습니다. 복내는 항아리 뚜껑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서름으로 시작한 길이었습니다. 배신으로 채워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같이 된장을 담그는 시어머니, 광주리를 들어주는 남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 갈 곳이 없어 온 집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티 마을에는 이 이야기가 오래 전해졌습니다. 귀머거리 바보 신랑에게 대신 시집간 둘째 딸이 신방 첫날 밤 신랑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서름을 이기고 용감하게 살아남은 복내의 이야기.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어도 두 발로 서서 버텨낸 자리에 진짜 집이 생기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